2025 인서울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2부는 저희가 의료 격차 해소와 AI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4분의 강연과 또 패널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부의 시작은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이시자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진영 위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한 30분을 받았는데 식후에 30분 졸지 않게 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경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사람,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이고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료정보학회 회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부 쪽하고 같이 해서 그 공공데이터 전략위원장을 8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료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한 반 정도는 인공지능 얘기하고 나머지 반은 의료 쪽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어떻게 쓰는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인류 문명사 최고의 기술이다. 우리 생각하는 걸 자동화하려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옛날 사람은 그냥 인공지능을 기술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인공지능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배우고 모든 사상을 다 갖춰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언론에서는 무슨 인격체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간단한 학문이 아니고요. 지난 80년 동안 연구됐던 학문이고 왜 80년이냐?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80년 전이거든요. 컴퓨터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자동하려고 만든 기계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인공지능의 역사, 똑같은 거죠. 그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일찌감치 70년대에 인공지능을 연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학 가서 미국서 한 10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85년에 부임해서 30년 근무하고 그러면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난 50년간 제가 이 동네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됐으니까 적당히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저거 옛날 나온다 그러던 게 지금 나왔구나 그런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잘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생성형 AI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형 AI라고 그랬습니다. 분석형 AI라는 거는 있는 것을 분석해서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골라내는 거, 분류하는 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능을 보여줬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만들어내고 노래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겠죠. 생성형 AI 몇 가지만 예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인공지능 교육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일 맨 처음에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초중고등학생한테 인공지능 캠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주절주절 얘기해 주는데 너무나 기술적으로 완벽하고요. 그다음에 망나성도 있고 문장도 아주 수려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고통을 주려고 이런 거는 어떤 거야? 도저히 1부터 500 사이에 3의 배수의 합 이런 거 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떨 거야? 라고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또 코딩을 지가 해서 그 결과를 전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멋있는 것들 다 넘어가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요즘에는 우선 구글, 네이버가 큰일 났어요. 지금 키워드 검색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친구처럼.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런데 대답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렇게 몇 턴을 돌면서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고 구글이 먹고 사는 게 링크를 넘겨주니까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해서 방문할 때마다 돈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더구나 이제 무슨 그 멀티모달 소리, 그림 같은 것도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검색으로 넘어가고 있죠. 아, 이것도 정말 멋있네요. 어떤 문서를 제공해주면 그 문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요.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문에 어떤 AI 엑스퍼트가 그 페이크 그 잘못 만들어진 AI의 그 답을 법원에 그냥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국정에서 영어로 된 벌어진 거를 정말 얘가 듣고 뭐랄까, 이 얘기를 미끼 팟캐스트로 쏟는 만들었어요. 함께 대화형으로. 합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남자하고 AI 여자하고 전문가가 둘이 그 사건을 글쎄요, 놓고 대화를 AI가 하는 거예요. 만든 뭐 이런 가짜 식으로 정보 만드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증언 이런 작업을 논문 같은 거 일으켜 영어를 읽을 진짜 필요 없어요. 아이러니의 얘한테 줘서 극치인데요. 만들어가지고 팟캐스트 맞아요. 갖다 자동차에 세븐 실어가지고 뉴스가 AI 출근하시면서 딥페이크 들으면 되는 위험성을 거죠. 경고하려다가 그죠? 이런 식의 정작 유연성이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같은 거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거 보여주고 야, 이게 뭐니 얘기했더니 얘가 딱 보더니 저기 조그만 태극기가 있잖아요. 저 한국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이나 있니?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5, 60명 되네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는 겁니다.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야, 이거 뭔가 보기 귀찮아서 얘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요. 맨발 걷기인데요. 맨발 걷기 좋은 점은 이거고 조심해야 할 점은 뭡니다. 이런 거 지가 동영상 다 지가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멋있죠? 그림 그린 게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친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친구는 음악 노래 만들어서 부인한테 바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동영상도 만들죠. 말로 만드는 거예요. 날아가는 돼지를 만들어 봐라. 날아가는 돼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었죠.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적당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상 세계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물리적인 시스템과 연결하는 거 당연하죠. 로봇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로봇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험도 보게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많은데 의사 시험도 통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한 수준의 것이 여러분 옆에 와 있다. 이런 챗봇 어떻게 만드는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미리 데이터베이스 커다란 데다가 질문할 걸 다 답을 놓다가 질문 오면 그 중에서 찾아다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기술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렇다면은 그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 AGI인가 그런 게 진짜 됐나 보다. 뭐든지 질문만 하면 다 알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주는 그런 것을 이미 그런 것이 그 챗GPT 안에 들어가 앉았는 건가?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2번에 걸쳐서 학습. 첫 번째 학습은 언어를 배우고요. 두 번째 학습은 전문성을 배웁니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아니 특수한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말 배우고 셈본 더하기 빼기 배우고 이래가지고 전문성 없이 성장한 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하고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2011년 11월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공개를 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요? 우선 자연어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거를 당신들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우리 딸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챗GPT는 많이 쓰는 업무는 미리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글쓰기 하는 것도 하고 언어 번역하는 거 이런 등등 다 만들어서 그 이제 오픈AI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와서 돈 쓰면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코사이언티스트라고
연구하는 과정을 챗GPT하고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 어떤 분야에 연구 싶은데 여기 연구해야 될 내용이 뭐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를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설을 세우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인공지능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면 얘가 토의를 해요. 그래서 젖은 실험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실험한 결과를 넣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드라이 하이파시스는 실험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결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논문 자체를 또 들여다보고 크리틱을 가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굉장한 과학적 발견을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런 챗봇에 도덕성을 부여도 할 수 있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한 2시간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답니다. 성격적으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챗봇하고 대화하는데 뭐 의사 상담하는 챗봇 이런 거는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목소리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뭐 초등학생 교육을 지도하는 그런 챗봇은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챗봇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다음에 정보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것을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좀 무육순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에 핫 이슈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연구 테마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아마 경제가 이런 우리가 인터넷 경제에 지금 익숙해 있는데 그것이 이제 AI 에이전트 경제로 전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제만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거짓말을 해요. 얘가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보세요. 2003년 5월에 김준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분야 선구자가 어떻고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죽었대. 제가 여기 뻘건히 살아있는데. 며칠 전에는요, 그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는 문서에 챗GPT가 가르쳐준 거를 이렇게 섞어서 냈는데 완전 조작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 달에 한 번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네브라스카 주인가 거기서 문제가 되더니 그저께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하는 거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네브라스카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딥페이크가 어떤 법정에다 자료를 냈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짜. 응? 완전히 가짜. 안녕하세요. 오늘 네. 그래서 이런 환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제가 맨 처음에 써볼 때는 30-40%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 장난감 같은 게 있어 그랬는데 점점 좋아는 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며칠 전에 샘 엘트먼이 와서 자기네께 2%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한 10몇 % 정도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천재, 그리고 비서처럼 항상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보고 인사이트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그 기계가 창의성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이것으로 이제 뭘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들 지금 논란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좋은 점 하나는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오픈 AI 같은 회사 아니면 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아니면 못 했는데 이것이 점점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몇 달 전에 중국의 뭐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딥시크가 오픈 AI의 25분의 1의 비용으로 버금가는 걸 만들었다 해서 바깥 뒤집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야 대한민국 왜 만들어 그러고 야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값이 싸지니까 누구나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영역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좀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및 헬스 산업에서도 굉장히 이미 옛날부터 인공지능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그 의료 공백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식의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의료 환경의 그 문제점이 뭐냐? 그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그 공부해서 쫓아가기가 바쁘죠. 진료하기 바쁜데 그 새거 배우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돼가니까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간 기차, 지방에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며요. 그 다음에 소득별로 격차가 생기고, 사보험, 그런 것 의해서 격차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좀 다 모든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건가?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인공지능 어떻게 쓸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 환자한테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면은 저 치료 안 받을래요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환자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관리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 제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 개발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이 그 의료 격차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성 향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꼭 해야 되는 건데, 응급 환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증 질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도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그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진의 의료 업무를 경감해 준다든가, 그리고 맞춤형 그 건강 관리 예측 같은 거 해서 병원 안 가고도 자가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의료 AI 얘기하려면 이건 대학에서 몇 학기 강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생성형 AI는 어떻게 쓸 거냐? 생성형 AI는 의사결정하는 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흉내내서 이렇게 창작해주고 이런 쪽에 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전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많이 쓰이는 거 봅시다. 이제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문진할 때 그 기록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 독수리 타법으로 그 키보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저도 제가 찾아가는 친구 의사한테 가면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걔는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독수리 타법으로.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딱 놓고 얘기하면은 끝날 때 다 정리해가지고 사인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 기록을 자동화하는 거 너무나 전 편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건 어때요? 엑스레이 읽어주는 건데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이런 상태는 거예요. 폐섬유증이라고 그렇죠? 불리는데 환자한테는 이는 폐에 어려운 단어 써서 떨어지면 설명하면 안 숨쉬기를 되지만 더 동료 어렵게 의사한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 하지만 써서 할 수 폐렴과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런 식으로 감염증은 다양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또한 맞춰서 심장이 약간 커 설명을 보이는데 해주는 거. 이는 정상 범위에 가깝습니다. 생성형 AI의 심장 가장 큰 수술을 한 장점은 흔적도 확인됐는데 인터페이스가 이는 아주 과거에 자연스럽다는 심장 겁니다. AI가 의료 인력을 보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료진 업무 경감하고 그 진단 보조 시스템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그 의사가 못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도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정확도도 높여주고, 이런 것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해주면 되니까 이런 것도 벌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읽어주는 거 같은 거 지금 그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격 의료 그러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굳이 그 뭐 잠깐 그 문진 받으려고 서울까지 그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원격 진료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획득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군대에서 썼던 건데 이런 식의 헬스케어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간호사분 같은 한 분 계셔가지고 의료 정보를 그 신체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가서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의료 정보를 한쪽으로 모아놓으면은 뭐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뭐 그래서 지금 무슨 병이 도지는 것 같으니까 뭐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교육하는데도 지금 뭐 의대가 지금 지금 아우성이 났는데 좀 더 AI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더 빨리 교육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학 시스템들이 AI 시스템들이 의사 결정을 대신하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은 거예요. 우선 신뢰성이 있을 때, 안전성이 있을 때 거짓말하면 안 돼. 항상 옳은 판단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이 있어요. 투명해야 돼.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인공지능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편향적인 거, 바이어스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현재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큰 약점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죠. 안전성 가장 극적인 사건은 저거죠.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놓여 있는 트럭을 갖다 꽝 들이박는 장면입니다. 아니 저 알고리즘이 트럭이 뭔지를 모르고 저 고속도로 상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배웠어요. 저 알고리즘이 배운 트럭은 뭐냐 하면은 바퀴 위에 박스가 있고 앞에는 헤드라이트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트럭이라고 배웠는데 저 트럭은 들어오는 바람에 바퀴가 안 보이는 거야. 허여니까 저거 하늘이구나 그러고 꽝 박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잘못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뭐 의료 쪽에서도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왓슨이라는 IBM에서 만난 왓슨이라는 의료 정보 시스템이 뭐 잘못된 판단을 많이 했다고 퇴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도 변호사, 법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잘못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잘못된 의사 결정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예요. 인공지능이 뭐 이건 뭡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니 물어보면 몰라. 여기 엑스레이 사진 보고 저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뭐 흑인입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95% 정확도로 맞춘대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거의 맞는 대답을 해주는데 그것이 왜라는 거를 대답 못 해주는 우리 인간의 특성은 생각하는 동물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왜를 잘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설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의료 쪽에 하여간 뭐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성공하면은 얻어지는 혜택이 크니까 일찌감치 의료 쪽으로 뭐 연구들 많이 했고 70년대부터 뭐 엑스포 시스템 그래가지고 마이신 그런 엑스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뭐 미국서 뭐 2,500개 병원에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길병원이 앞섰고 뭐 부산 뭐 무슨 병원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병원들이 도입을 했는데 그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미국보다도 더 부정적이었어요. 그건 왜 한국적인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뭐 이거 데이터가 한국 사람한테 안 맞는다는 등 그다음에 보험제도가 안 맞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서비스를 그냥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의료 정보 의료 AI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게 AI가 다 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실험실에서는 그럴듯하게 돼요. 근데 현장 나오면 잘 안 돼요. 뭐 여기 재미난 얘기가 뭐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며요. 의료 현장에서의 현실은.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뭐 그래서 데이터도 충분치 않고 데이터도 바이어스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료 시스템을 그 완벽하게 쓰는 걸 하려면은 그 아주 대부분 의료 시스템은 아주 좁은 영역에 어떤 문제만 풀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건 그게 아니죠. 별난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 노벨상 받은 힌턴이 한 뭐 10년 전쯤에 야 그 뉴럴로지스트 그 뭐죠 그 방사선 의사는 더 이상 키우지 마라 인공지능이 다 할게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지만 좋은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뭐 데이터가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뭐 데이터가 우선 양도 많지 않고 편향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의 데이터가 점점 더 언스트럭처드 뭐 사진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병원마다 다 형식이 다르고 뭐 프로세스가 다르고 제가 또 옛날에 들은 얘기는 뭐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양대 의대인데 뭐 치료법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다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개인정보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자를 위해서도. 저 개인으로도 보면은 제가 이 병원 갔다 그 다음에 옆에 병원 가니까 그쪽에서 먹은 약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약 이름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 영어로 막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전화 걸었더니 저쪽 있는 그 의사가 자기 진료 중이라고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게 많이 당하면서 야 이것도 우리나라 미국처럼 뭐 블루리본인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환자가 내 의료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어디 병원 갔었으면 볼 수 있게 이런 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한국에서도 뭐 마이 헬스웨이, 의료 마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곧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환자 중심으로 의료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뭐 좀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하면은 의료 데이터가 누구 건가요? 의사 거예요? 환자 거예요? 아니면 병원 거예요? 저는 환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또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이게 그 처방 줬을 때 내 뒤쪽 재산권이 들어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의료 데이터를 어떤 식이든지 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AI 발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데이터를 생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CT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MRI 데이터도 생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술은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내놔 그러면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방문을 해서 살짝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냥 당신 갖고 계세요. 뭐 보안 문제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AI 시스템이 방문해서 배워갖고 나오는 기술, 연합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무르익었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는 한번 시도해봐서 뭐 서울대학병원 가서 배우고 나오고 뭐 세브란스 병원 가서 배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배우는 그래서 AI 시스템이 성능이 좋아지는 뭐 그런 경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AI 기반 의료 혁신 뭐 기대 효과 뭐 이거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 향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뭐 윤리적 이슈도 많죠.
그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과연 그게 믿을만한 거냐 뭐 그런 거에도 뭐 의사가 그 자동화를 했다 칩시다 어떤 치료 진료 과정을 그것이 진짜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이냐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위한 거냐 이런 것 좀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으로 AI와 함께하는 의료 미래 그죠? 인간 의사들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 잘하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은 일 잘하는 사람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들어진 게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의료 공백 해소 이걸 위해서는 AI 기술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 데이터를 누구 거냐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료 공백 AI 혁신으로 채우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2부의 첫 순서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